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뒷간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내용이 없는 개념은 맹목적이다 라고 했던 이 칸트의 유명한 명제를 칸트가 스스로 뒤집는 것을 보았어요. 칸트는 대상이 없이도 내용이 없이도 직관이 없이도 사유만으로서 표상만으로서 대상을 산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나오진 않고요. 조금 더 뒤에 가서 나올 텐데요. 도대체 사유를 통해서 사고만으로 어떻게 대상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계속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66쪽 2번입니다. 이래서 모든 선천적 개념의 선언적 연역은 우리의 전 탐구가 인도받는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즉 선천적인 개념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언적인 조건으로 한다는 원리이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주는 개념은 바로 이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는 경험을 단지 개전하는 것으로서는 선천적 개념의 연역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즈음의 개념은 필경 우연적임에 불과하겠기에 말이다. 가능한 경험의 선천적 근원으로 개념의 관계함이 없고서는 그런 개념의 그 어떤 객관에 대한 관계는 파악될 수 없을 것이다.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념만으로 대상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하는 앞의 이야기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유의 선천적인 개념들을 선언적 연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경험하고 있다면 혹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연역이나 경험적인 연역에서는 알 수 있지 않고 꼭 선언적인 연역을 통하여 어떤 원리와 원칙과 논리적 사유와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단순하게 열어 밝혀 보여주는 것, 그냥 막연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사이의 근원적인 어떤 원리나 틀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개전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열어서 보여준다, 전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누구나 들었을 때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나열함을 통해서 사유와 인식의 근원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경험한 것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 이건 뭘까요? 다 우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우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났건 무엇을 먹었건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모두 필연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다 우연적일 뿐입니다. 이런 우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에 우리의 모든 경험을 관장하는 그런 대단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선언적인 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게 아주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자고 칸트가 선언적 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66쪽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3번 문단인데요. 67쪽에도 똑같이 3번 문단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잘못되거나 숫자를 잘못 매긴 건 아니고요. 앞에 66쪽에 있는 3번 문단은 재판에 추가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66쪽에 3번 읽지 않고 67쪽에 3번으로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저 유명한 로크는 이러한 고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성의 순수한 개념을 경험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오성의 개념을 경험에서 이끌어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있는 인식을 얻으려고 모험할 만큼 잠옷 무조리한 태도도 취했다.
칸트는 여기에서 로크와 휴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영국의 경험론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당시의 모든 학문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둘이 취했던 방법은 경험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원리나 공리를 도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칸트가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로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 내에서 이 경험 가능한 원리들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된 방법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경험을 넘어서서까지 우리에게 인식을 주는 그런 원리들 혹은 그러한 개념들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무조리한 잘못된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네요. 데이비드 휴메는 이러한 모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개념의 기원이 선천적이어야 할 것을 인정은 하였다. 그러나 오성이 자신 중에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개념을 대상에 결합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그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또 그는 오성 자신이 이런 개념을 통해서 오성의 대상이 발견되는 경험의 창립자일 수 있겠다는 것을 착안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그는 이러한 개념을 부득이 경험에서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나온 그의 태도는 잘못 조리가 있었다. 즉 그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또 이것에서 이끌어내진 원칙으로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로크와 휴메 두 사람이 착안했던 경험적인 도출은 우리가 가지는 선천적인 학적 인식인 순수 수학과 일반 과학의 현실성과는 조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경험적 도출은 이 두 학문의 사실에 의해서 거부된다. 칸트가 보기에 로크와 똑같은 경험적, 영국의 경험론적 전통에 있는 휴메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 어떤 선천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는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대신 우리의 사회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기원까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휴메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우리 사회의 어떤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인과성이라고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거죠. 휴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원리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습관과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매번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요.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도 해가 뜰 것이고 그 다음날 밤에도 해가 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몸에 익혀서 그것을 진리라고 여긴대요. 이것을 정상성 혹은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는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고 확보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의하는 게 이런 휴메의 생각과 사유에서는 부당하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함구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우리가 가진 진리를 그저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반복된 기억을 통해서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 수학과 과학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2 더하기 2는 4라는 것, 이런 수학적인 원리와 원칙, 공리들은 이게 경험이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치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사칙 연산을 배워야지만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수학의 어떤 공식과 기호는 지금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는 한 그것은 배우건 배우지 않았건 여전히 법칙으로서 규칙으로서 남아있지요. 이건 경험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또한 인간이 어떤 수학적인 원리와 원칙을 익힐 수 있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우리의 습관과 혹은 기억을 잘 보유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리와 원칙 토대대로 사유를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경험론은 저 수학의 어떤 공리나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한 우리에게 절대 불변한 진리나 인식을 주지 않는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유명한 사람 중에 전자는 도취에 통하는 문호를 열었다. 왜냐하면 이성이 일단 도취에 통하는 문호를 여는 권한을 가지는 한 그것은 이제야 절제를 헛되게 주장함에 의해서 자기를 억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계속해서 칸트는 영국의 경험론 쪽 전통을 비판하는데요. 우선 로크는 이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제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험에 맡기되 네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원리들을 그저 경험을 넘어설 수 없는 데까지 마구잡이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절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네요. 후자는 휴은 자신을 전혀 회의론에 맡겨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일반이 이제까지 이성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식 능력의 미망이었음을 발견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우리는 하나의 기도를 해보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여금 이 양편의 절벽 사이를 무사히 빠져나가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성의 일정한 한계를 지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이성의 적절한 활동의 전 분야를 이성에게 개방하여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도이다. 흉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론에 빠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 결국엔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버린 것이기에 무엇 하나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과 같은 사유를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아침에 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 해가 또 뜰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내일 아침 해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질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사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진공 상태에 사고 있기 때문에, 즉 마찰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일이나 이변이 없는 한은 계속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낮의 길이나 밤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태양을 중심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전을 하는데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는 물론 이 계절적인 변화도 함께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에 의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결코 회의론에 빠질 수 없겠죠. 그러므로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 로크와 휴미 가고 있는 그 양편의 절벽 사이에서 정도를 지키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로크는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원리를 경험을 넘어서까지 마구 사용하려고 했어요. 휴는 경험이라는 것에 갇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능력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경험할 수 없는 것, 혹은 경험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능력으로서 마음껏 개방하고 발휘하여, 우리가 현상을 창조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어진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새롭게 인간에게 더 유익하게 구성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사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미리 범주라는 말을 설명하여 두고자 한다. 범주란 대상 일반의 개념이요. 이런 개념을 통해서 대상의 직관은 판단의 논리적 기능의 하나에 관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아진다. 정언 판단의 기능은 주어의 객어에 대한 관계의 기능이었다. 그러나 오성의 일반 논리적 사용, 직관을 무시한 사용에 관해서는 두 개념 중에 어느 것에 주어의 기능을 주고
어느 것에 개그의 기능을 주어야 할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약간의 가분적인 것은 물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기에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물체의 개념을 실체의 범주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실체 범주에 의해서 경험에서의 물체의 경험적인 직관은 항상 주어로만 보아지고 결코 한갓 개그로 보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된다. 실체 범주 외에 다른 범주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칸트는 앞에 이야기했던 범주를 덧붙입니다. 이제 범주는 대상 일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 서두에 들어갈 때 분명히 대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감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성은 대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요. 직관을 통해서 온 이 현상을 가지고 간접적으로만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바꿔서 범주가 모든 대상 일반의 관계를 맺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 사유의 틀이라고, 인식의 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이요.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일반 논리학은 이 주어부와 수어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 혹은 반대로 가분적인 것은 모든 물체이다 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일반 논리학은 대상의 차이를 두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칸트가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실체와 속성, 실체와 우유성이란 틀이 우리 사유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는 이 주어부의 개념 속에는 무엇을 두죠? 네, 언제나 실체 개념만을 둡니다. 속성이 주어부의 개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범주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 라는 것은 맞지만 가분적인 것은 모든 물체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무엇 때문에요? 범주 때문에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사과는 빨갛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간 것은 사과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사과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것은 잘 익은 사과의 속성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사과는 빨갛다 라는 이 명제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나 빨간 것은 사과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속성에 불과한 것이기에 결코 주어부에 올 수가 없습니다. 속성은요, 굳이 사과라는 실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실체에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범주는 벌써 이런 관계를 우리 사유틀 속에 심어 놓았다 그래요. 일반 논리학은 발견할 수 없죠. 경험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어디에서만? 오직 선험적 논리학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이제 범주가 드디어 대상 일반의 개념으로 왔습니다. 대상하고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틀이 아니라 그래서 사유에 관해서만, 생각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인식할 때 꼭 필요한 그런 틀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칸트가 더 세밀하게 우리 사유의 능력, 사유의 작용들을 앞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더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칸트를 전공했던 사람들도 다 어려워했던 부분이고 우리나라 사람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독일 사람, 그네들도 다 어려워하는 그런 지점이니까요.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것들을 다 읽으면서 강독해 주니까요. 저 믿고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또 긴 시간 이 어려운 내용 따라오시느라고 이 책 읽어주시느라고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